월급날입니다. 통장 앱을 열면 숫자가 올라가는 순간은 딱 1초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대출 원리금, 이자, 카드값. 어떤 달은 월급의 30%가 넘는 돈이 들어온 지 하루도 안 돼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한숨을 쉬면서도 동시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도 집값 오르는 속도를 잡으려면 이 수밖에 없다. 빚이 무거운 걸 알면서 더 큰 빚을 원합니다. 갚고 있으면서도 더 빌리고 싶습니다. 이건 무모함이 아닙니다. 이건 무지함도 아닙니다. 이 행동 뒤에는 꽤 정교한 심리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들여다볼 겁니다. 월급의 30%를 빚 깎는 데 쓰면서도 영끌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 단순히 의지력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무거운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더 큰 빚을 원하게 될까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그 불안의 정체와 심리적 패턴이 조금 더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함께 들여다봐요. 먼저 처음 그 선택이 일어나는 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2026년 초 카카오페이가 3040 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꽤 명확했습니다. 10명 중 4명이 월급의 30% 이상을 대출 상환에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흥미로운 이유는 빚이 무거운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큰 빚을 향한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한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빚을 갚으면서 동시에 더 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이 역설적인 상태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겁니다. 직장 동료가 청약에 당첨됐다고 합니다. 친구는 갭 투자로 1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SNS를 열면 누군가는 이미 두 번째 부동산 계약서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장면들을 보면서 드는 감각은 단순한 부러움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날카롭고 훨씬 급박한 무언가입니다. 나만 뒤처지고 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감각을 FOMO, Fear of Missing Out이라고 부릅니다. 놓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FOMO가 특히 강하게 작동하는 건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었을 때가 아닙니다. 남들이 얻는 걸 나는 못 얻고 있다고 느낄 때입니다. 비교가 촉매가 되는 거죠. 여기에 군중심리가 더해집니다. 사람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다수의 선택을 일종의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들 이렇게 하더라는 관찰이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는 확신으로 전환되는 거죠. 빚을 내서 자산을 사는 행동이 주변에 많아질수록 그 행동은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표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빚의 무게보다 뒤처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더 무겁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건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FOMO와 군중심리는 판단 자체를 흐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빚이 얼마인지보다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감각이 먼저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태에 한 번 들어서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심리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단계입니다. FOMO가 처음 문을 열었다면 이번엔 그 문이 닫히지 않게 만드는 힘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월 15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복수의 부동산 커뮤니티와 보도를 재구성한 합성 사례입니다만 이 숫자는 낯설지 않습니다. 월급에서 이자가 빠지고 원금이 빠지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고통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중 상당수는 버팁니다. 왜일까요? 먼저 손실 회피 편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동 경제학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패턴인데 사람은 같은 크기의 이득보다 손실을 훨씬 크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만 원을 잃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2배 가까이 크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자 부담은 고통입니다.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다. 지금 포기하면 집값이 올랐을 때 나만 없다는 상상도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고통, 즉 기회를 영구적으로 잃는다는 공포가 첫 번째 고통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의 이자 고통보다 미래의 박탈 공포가 더 무겁게 작동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상태를 지속하기 위해 사람의 마음은 한 가지 작업을 합니다. 현재 선택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인지 부조화라고 부릅니다.
내 행동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 사람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사실 이건 장기 투자다. 금리는 언젠가 내린다. 이 지역은 절대 안 떨어진다는 식으로요. 손실 회피가 먼저 공포를 키우고 인지 부조화가 그 공포를 봉합합니다. 그 결과 빚이 무거운 상태가 견딜만한 상태로 재정의됩니다.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게 아닙니다. 극도의 불안 앞에서 심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개인의 의지와는 별개로 훨씬 더 큰 환경 속에서 더 강하게 증폭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환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다음에서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심리가 유독 한국의 3040에게 강하게 작동하는 데는 개인 바깥의 이유가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한국의 가계신용 잔액은 1978조 8천억 원입니다. 한국은행 잠정치 기준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2천조라는 숫자가 바로 코앞까지 왔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숫자는 대한민국에서 부채가 이미 경제구조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한국의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은 오랜 시간 동안 독특한 방식으로 작동해 왔습니다. 주요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고 그 과정에서 빚을 내서 부동산을 사는 것은 위험한 도박이 아니라 합리적인 자산 전략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른바 부동산 불패 신화입니다. 속에서 경제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가 작동합니다. 앵커링이란 처음 접한 기준점이 이후의 판단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현상입니다. 주변 모두가 수억 원의 부채를 당연하게 안고 살아가는 환경에서는 그 수준의 빚이 비정상적인 숫자가 아니라 기준점이 됩니다. 월 100만 원 이자는 예전이라면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주변 모두가 150만 원, 200만 원씩 내고 있다면 100만 원은 오히려 괜찮은 편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개인의 재무적 기준점 자체가 환경에 의해 끌어올려지는 겁니다. 구조가 심리를 만듭니다. 포모도 손실 회피도 인지 부조화도 진공 속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빚이 일상화된 경제 구조 속에서 그 심리들은 훨씬 더 강하게, 훨씬 더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이 나약해서가 아니라 구조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조 안에서 개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구조가 만들어 놓은 심리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건 어렵습니다. 부동산 불패 신화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고 주변의 시선이 갑자기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앵커링된 기준점을 단숨에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통제감, 즉 센스 오브 컨트롤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모든 걸 통제할 수 없어도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감각 자체가 불안을 낮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다는 감각은 불안을 증폭시키고 그 불안이 다시 충동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부채 중에서 통제 불가능한 영역과 통제 가능한 영역을 나눠보는 겁니다. 금리 방향은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언제 오를지도 알 수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선택도 내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어느 이자율로 빌리고 있는지, 더 나은 조건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상환 구조가 어떤 건지는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하 요구권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소득이나 신용 상태가 개선됐을 때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걸 언급하는 이유는 이 제도를 통해 반드시 금리를 낮출 수 있다는 보장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감각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통제감은 현실을 바꾸기 전에 먼저 불안의 방향을 바꿉니다. 타인의 속도에 맞추려는 시도는 끝이 없습니다. 주변 누군가는 항상 더 빠르고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를 기준으로 삼는 한 지금의 빚은 항상 부족한 무언가를 향한 출발점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기준을 잠시 내려놓고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것.
그게 심리적 방어선을 세우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월급의 30%를 빚 갚는 데 쓰면서도 영끌을 멈추지 못하는 건 단순히 무모하거나 계산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포모와 군중 심리가 처음 그 문을 엽니다. 나만 뒤처진다는 공포가 빚의 무게보다 먼저 작동합니다. 그 상태에 한번 들어서면 손실회피가 현재 고통을 버티게 만들고 인지부조화가 그 선택을 합리화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리는 부채가 이미 구조화된 경제 환경 속에서 훨씬 더 강하게 증폭됩니다. 막대한 대출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숫자 안에는 뒤처지지 않으려는 불안이 있고 기회를 놓칠 것 같다는 공포가 있고 지금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고 믿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3040이 짊어진 빚의 크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세대가 느끼는 불안의 크기와 닮아 있습니다. 빚이 나를 통제하기 전에 먼저 그 빚이 어디서 왔는지를 들여다보는 것. 그게 심리적 거리를 두는 첫 번째 방법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속도가 아니라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기준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게 오늘 이야기가 남기고 싶은 지점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심리와 돈이었습니다.